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AC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좀 긴급 편성으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시장에 굉장히 큰 이슈가 나왔고 시장도 굉장히 크게 요동치고 있는데요. 일명 뭐 국내에서는 뭐 사교 금지 법안 뭐 이렇게 평가되는데 이런 내용의 조치가 나오면서 교육 관련주가 정말 대폭락을 했습니다. 일단 금요일날 루머가 있어서 조정을 받았다가 주말 사이에 그 루머를 더 능가한다고 평가받는 조치가 나왔고 월요일날 큰 폭의 시장 조정이 있었는데요. 이와 함께 뭐 펀드 환매가 이루어지면서 업종들이 동반 하락한 부분도 있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현재 화요일인데 빅테크 업종도 크게 폭락을 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고 왜 이런 일이 생겼고 이런 여러 가지 좀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급 점검으로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뭐 이게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중국 특색은 뭐냐? 그리고 사회주의면 사회주의인데 거기에 시장 경제를 왜 붙냐? 이제 이게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인데 결국은 이것이 그 중국의 정책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의 투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 정부 당국의 생각을 이거를 관가하면 안 된다.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은 이제 계획 경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책이 나오기 전에, 실행 계획이 나오기 전에 이게 뭐 2달 전, 1달 전, 6개월 전, 1년 전에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오는데 그걸 서방 세계나 이제 주식시장의 투자가들은 그 잘 모르거나 그 이해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실행 계획이 나왔을 때 항상 이제 그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게 그 우리가 아리바바 시리즈도 몇 차례 얘기를 드렸었고 그 디디 추싱도 뭐 이거에 못지않은 큰 샥을 줬습니다만은 그것도 우리가 대여섯 차례 얘기를 드렸고 또 지금 교육주 마찬가지지만 이 반독점법, 네트워크 보안법 그리고 이 중국 그 사교육 금지법 이 세 개가 다가 이 사전에 징후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정부 문건이 나왔었는데 그것을 이제 별로 관심 갖지 않고 정책을 별로 그 중시하지 않다가 이제 나타난 일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투자가분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는 것은 어떻게 90%가 빠지냐 순식간에.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TAL, 하웨일라이라고 하는 이제 교육업체, 신동방이라고 하는 이제 교육업체들이 주가가 거의 90%가 이제 한 방에 빠지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원인은 7월 24일 날 발표한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5월 12일 날 국가개혁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시진핑 들어서서 2기 정부 들어서 가지고 이 국가 시스템의 완전한 개조를 한다고 했을 때 그걸 누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에 위원회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무소불위의 위원회예요. 그 5월 12일 날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의료 서비스 개혁에 관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교육비 부담 이 두 가지를 일대 이미 얘기를 했어요. 의료 서비스와 교육비 부담 얘기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중국의 제약회사들의 주가들이 이제 굉장히 힘을 못 썼던 것도 사실은 이것 때문에 그렇고 이번에 이제 대폭락한 중국 교육주도 이것 때문에 그런데 이게 5월 달에 이미 시그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제약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우리 동네끼리 하는 거 그거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신약이나 이런 것들은 이 세계적인 레벨의 수준이 도달하지 못하면 인가 안 내주겠다. 그래서 가짜약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의 엄격한 규정이 올라왔는데 그거를 이제 그 서방에서 보는 신약 개발회사처럼 투자했다가 한국이 이제 당한 케이스고 지금 우리 같은 경우가 그 사교육 금지 우리 이미 80년대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신군부가 했던 것처럼 이제 그런 이제 이 발표가 나왔는데 그리고 우리 방송 전에도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6월 8일쯤에 이미 주말 가외를 금지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이 웨이보나 뭐 이제 이 중국의 카톡이죠 웨이신에 무지 많이 돌아다녔어요. 지금 화면에 캡처로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 별 생각을 안 했다가
정작 이제 액션 플랜이 나온 거죠. 그랬더니 이제 문제가 됐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중국 같은 경우도 그 대학 입시가 아주 살인적입니다. 그래서 칭화베이다 후단 뭐 이런 명문대학에 들어가려면 뭐 진짜 박 터지게 살인적으로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공교육이 뭐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효율적이지 않다 보니까 이게 또 중국은 뭐 이 사회주의 교육이다 보니까 그래서 입시 이쪽이 뭐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난리를 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가외, 네. 이거 학원들이 무지하게 이제 발달을 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학생들이 학교 공부도 해야 되고 학원에서 이제 예를 들면 수업하는 것의 숙제 뭐 이게 이제 경쟁적으로 서로 가면서 애들의 수업 부담이 무지하게 커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 2019년에 애들이 그 숙제해야 되는 것들 그다음에 노는 것들 뭐 이런 걸 비교를 해보면 이게 숙제하는데 거의 시간을 다 쓰는 이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고 예를 들어서 체육 활동이나 뭐 이런 것에 거의 6배 가까운 네. 시간을 숙제하는 데 쓴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애들이 숙제를 다 못하게 되면 또 숙제해주는 기관의 도움을 받는 그러면 이제 아빠 주머니에서 또 돈이 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숙제 부담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이게 돈 때문에 빈부격차가 성적격차, 그 다음에 이제 대학 입학격차를 그대로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입장에서 보면 그 평등, 뭐 공정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그래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매주 주말마다가 뭐 수학, 영어, 물리, 화학 이걸 이제 애들한테 다 떠먹이는 거죠. 가외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냥 대중적인 가외가 있는 반면에 또 이제 부자반, 이 소위 말하는 이제 고액 쪽집게 가외가 있는데요. 네. 3개월에 67만 위안, 우리로 치면 한 1억 2천만 원, 그러니까 한 달 가외비가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 네. 이런 이제 쪽집게 가외까지 성행을 한 거죠. 그러면 이게 결국은 빈부격차가 성적격차로 나오고 이게 학력격차로 나오고 이것이 사회 신분격차로 나타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고. 네. 그 여기서 한 두 가지만 좀 여쭤보고 예. 싶습니다. 이게 아마 시청자분께서 궁금하실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 뭐 사교육 금지라는 어떤 취지는 이해하지만 사실 그 법안을 보게 되면 너무 디테일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하게 방과 활동도 금지하고 숙제 과제도 많이 내주지 말고 공부를 어떻게 보면 공부를 좀 억제하는 뭐 흔히 어느 일각에서 우미나 정책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좀 너무 디테일하게 중국 내에서도 좀 반발이 있을지 않을까, 공부를 못하게 하는,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게 온라인 교육 같은 경우는 3, 4선 도시 같은 경우 이 교육의 접근성에 있어서 오히려 이런 빈부격차나 이런 걸 해소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봤는데 그런 온라인 교육까지도 다 막는 지금 분위기라면 이게 좀 약간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한국의 언론이나 일부 SNS에서는 이걸 이제 다 국유화한다. 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네. 비영리로 한다는 얘기가 그렇죠. 나오는데. 네.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두 가지 목적인데 하나는 이제 가장들의 이 과외 부담이 네. 등골이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소득의 거의 40% 이상을 이제 애 교육에다 집어넣는 네. 이제 이런 문제, 거기 이제 애들까지 같이 걸리는 문제가 있고. 네. 지금 그 말씀하신 첫 번째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이 교육 사업에 대해서 성격을 다시 지정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교육 애들 갖고 돈 벌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사이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3개월에 1억 2천을 받는 네. 이 초고액 가해가 이게 유지가 된다고 하는 것, 이거는 이제 비정상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취지는 하여간 고액 가해 같은 거 하지 말고 네. 이거 이제 공교육 정상화가 이게 목적이죠.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3선 도시, 4선 도시의 이제 지방의 교육 격차 어떡할래? 네. 그럴 때 이제 온라인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온라인 뭐 사교육이 중요한 도움이 돼요. 근데 이제 이것도 약간 다른 것은 뭐냐면 중국은 이게 그냥 내버려 두면 베이징이나 샹하이 출신의 애들이 칭화대학, 부단대학, 뭐 이게 북경대학에 다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중국은 이 각 지역별로 장모 수석이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 우리 같으면은 지역 할당제를 하는 겁니다. 요즘 쿼터가 어느 정도 보장이 돼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지방이라고 그래서 그러면은 성적 차이 때문에 예를 들면 신장 오르무치다. 네. 그런 이제 오지 뭐 여기에서는 그러면 우르르 쳤을 때 서울대 한 명도 못 가냐 그게 아니고 네. 그 신장 우르무치 같은 지역도 이 들어갈 수 있는 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를 들면清华대학 부단대학에 3,000명의 입학생이 있다고 하면 각 성별로 지역별로 학생의 기본적인 티오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의 경쟁은 그 티오 안에서 예를 들면 산둥성의 배정은 티오 안에서 거기에 이제 애들끼리의 경쟁이지 이게 베이징이나 샹하이나 현천, 티엔진 애들하고 경쟁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제 우리하고 보는 것하고는 약간 다른 물론 이제 그 산둥성 안에서도 이제 대도시하고 그 중소도시하고는 차이가 있지만 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런 이제 이 시골하고의 격차, 요간 약간 성격이 다르다. 물론 격차는 있지만 그런 차이가 조금 있다는 거고 네. 말씀하신 이제 그 온라인 교육 같은 것들을 피해자면 어떻게 되냐 그러는데 그것이 이제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바로 공교육의 정상화 네. 그리고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런 사교육을 공교육의 시스템 안으로 집어넣는 이제 방과 후 예를 들면 과외 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과외 네. 이 시스템 안으로 이걸 갖고 들어올 가능성이 예를 있어요. 들면 우리나라 때는 EBS를 교육을 강화시킨다든가 이런 부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 지금 있는 네. 그 사교육 업체들이 그런 이제 공공의 목적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네. 이제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럼 보통 이제 그 예전 비트코인, 그러니까 가상화폐 쪽도 보게 되면 디지털 위안을 키우면서 규제를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런 공교육을 강화시키면서 사교육을 폐지하는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투트랙 전략도 있을 텐데 좀 너무 과격하게 사교육을 먼저 때리지 않았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아까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번 이 제재의 가장 큰 목적은 인구 감소에 대한 보완 정책이지 지금 교육 자체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 애를 안 낳는데 뭐 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중국은 지금 최근에 3자녀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런데 90% 이상의 사람들이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럼 인구가 안 는다는 얘기죠.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고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가 과도한 교육비 부담. 네. 특히 사교육 부담, 네. 두 번째가 부동산 가격의 상승. 네. 이것 때문에 애 못 낳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먼저 부동산은 손대면 GDP 영향을 받기 때문에 조금 두고 있는 것이고 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먼저 손댈 수 있는 것 그리고 국민 정서에 쉽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효과도 바로 굉장히 크고. 사교육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그 사교육비를 댈 수 있는 일부의 이제 이 고액 그 가정에 있어서는 이게 불만의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네. 대부분의 90% 이상의 사람들의 경우는 잘 됐다. 네. 이제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부분에 좀 명확히 이야기해서는 그럼 다음 시간까지 일단 들어봐야 그렇습니다. 이해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계속 말씀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조치가 나오고 난 다음에 7월 23일부터 이제 중국의 아이비들이 이제 대거 보고서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를 목표 주가를 예를 들면 신동방을 53%, 그 하웨일라이 TAL을 67%, 신동방 온라인을 70% 이렇게 이제 확 낮추기 시작을 하는데 네. 요만큼 이제 그 주가가 다 빠진 거죠. 월요일 날 큰 폭이 하락했는데도 목표 주가까지 다 빠지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은 뭐 미국 같은 경우가 중국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뭐 중국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그대로 다 받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이제 구체적인 조치가 뭐냐 하는 건데 이게 완전히 이제 무자비하게 갑니다. 사교육 업체에 대해서 그 허가 중단한다. 네. 그리고 모든 사교육 업체는 비영리 기관으로 등록해라. 그래서 수익성 보장 안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새로이 들어오는 것들은 다 승인 제도로 가고 네. 그리고 미취학 아동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아예 허가를 안 해줘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졌고 기존에 허가한 곳도 재검토하겠다. 그렇죠. 예. 비영리로 등록하라는 거죠. 네. 그리고 신규는 허가 안 해주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업체들한테 교육업체한테 추가적으로 투자하지 말라. 네. 그래서 얘기는 이제 사교육 자체에 씨를 말린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교육 안에 내용도 보면 선행학습 시키지 마라. 또 뭐 한국도 그렇지만 선행학습 때문에 죽고 나는 건데 그리고 해외 교육 커리큘럼이 가지 마라.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 보내려고 먼저 이제 보내는 거 하는 거 뭐 미국 초등학교 교과서가 공부시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예. 그거 안 된다. 그다음에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오프라인 이제 교육하지 마라. 네. 그래서 이것도 우리도 뭐 조교육 시키지만 이거 심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미취학 아동한테 교육시키지 말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중요한데 시간인데요. 사실은 이게 뭐 그 교육 시간만 허용이 된다고 하면 비영리라고 하더라도 또 여러 가지 수를 써서 영리로 전환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국가 법정 공휴일, 휴일, 겨울, 여름 방학 다 교육 못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라인은 가능하되 수업마다 30분 이하 해라. 그리고 중간 휴식 10분 이상. 그리고 수업 종료는 9시 전에 해야지 그 이후에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실제로 이게 지금 30분 수업하고 10분 쉬어버리면 이게 이제 앞에 거 지금 국가 공휴일,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수업하지 말라는 게 이게 사교육업체들한테는 아주 시간이 돈인데 이게 그러니까, 치명적인 그러니까 거죠.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게 학원비 어떻게 할래? 이것도 정부가 이제는 가이드라인을 주겠다. 가이드라인 줘버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특히 1, 2학년들 초등학생들 얘들한테 숙제 내지 마라. 그리고 이제 3, 4학년 같은 경우도 하루 숙제는 30분 이하로 가야 된다. 네. 그리고 중학생은 90분 이하. 그래서 숙제까지도 이제 교사의 재량이 아니라 정부 재량으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소장님, 그러면 이 사교육의 충격을 알아보기 전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생기고 나서 국내에서도 그렇고 뭐 제 주변에 있는 투자자분도 그렇고 예상을 하는 게 사교육을 금지시켰어요. 과연 가능하겠냐? 그 정부는 그 당국은 금지를 시킨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하겠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있었던 일이잖아요. 근데 그때 나왔던 게 우리가 경험했을 때는 그게 불가능했고 오히려 음성화됐고 교육열이 센 이런 나라에서 사교육 금지가 그 당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가능하겠냐는 의문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이제 그게 사회주의 통제력의 차이인데요. 네. 우리는 이제 정권이 4년마다 5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이게 훌렁훌렁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중국은 정권이 안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의사결정을 한 중요한 이제 최고위가 시진핑이기 때문에 시진핑이 바뀌지 않으면 이 정책은 쉽게 바뀌기 어렵다. 그렇게 봐야 되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이제 그러면 다 싹 다 문 닫는 거냐?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교육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 교육의 수요를 이거를 이제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는 이 전략이나 계획이 나오게 될 거예요. 만약에 그걸 안 하고 지금처럼 부실한 공교육에 이걸 이제 스톱을 시키면 전체적인 애들의 학력 수준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지금 아마 제가 볼 때는 중국의 의도는 비영리 기관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첫 번째는 가격을 적정하게 맞추라는 거죠. 과도한 거 안 되고. 그리고 말씀하신 이제 EBS처럼 그런 이제 공공의 성격을 확 집어넣어라. 그리고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방과 후 이제 가외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뭐 예체능계라든지 이러는 것은 학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위탁을 주잖아요. 그럼 위탁 그 학원이 와가지고 학교에다가 이제 적정한 가격으로 학생들한테 교육을 하는 거죠. 정보 지원금을 갈 수가 또 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사교육 업체들은 바로 한국에서 보고 있는 사교육 위탁, 방과 후로 이걸 끌어들이는 쪽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그리고 아마 얘들도 이제 그 공교육이 생각보다도 약하게 되면 아마도 이제 이런 사교육 업체들을 모아가지고 우리 EBS처럼 강력한 일타 강사들이 예를 들면 이제 공공의 목적으로 강의를 하는 그 대신 이 수강생이 1,000만 명, 뭐 4천만 명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에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입자 수에 비례한 그 단가 그렇게 되면 합치면 엄청나지만 이제 개개인들로서는 지금보다도 10분의 1, 100분의 1의 낮은 가격으로 이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사교육 국가 통제 안에 둔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왜 이제 주가가 90%씩 폭락을 했냐 그러면 대상을 봐야 되는데 이게 주말 하루만 이제 가해를 못하게 하는 것하고 방학 때 50%, 방학 때 100% 공휴일 못하게 하는 거 주중 다 맞고 방학 때 다 막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매출액이 90% 이상 떨어질 수 있어요. 아, 이게 이제 계산을 했을 때 그렇죠. 강제적으로 정부의 가이드라인대로 그렇게 간다면 매출 이만큼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신동방이나 저 TAL, 하웨일라이 같은 경우는 80%, 67%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 시장이 그대로 반영했고, 그거를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코멘트한 거를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잘 모르니까
그대로 받아가지고 주가를 대폭락시킨 거죠. 그러면 어쨌든 주가는 뭐 긍정적인 판단은 아니지만 최악을 가정한 상황이 차가 이미 간 거죠. 네. 90% 떨어졌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있는 상태에서 주말에 교육하지 말고 방학 때 교육하지 말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럼 결국은 이 업체들이 다시 학교 안의 시스템으로 네.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가격을 어떻게 정하냐 하는 건데 이제 지금 이 스토리로 보면 매출액이 10%로 이제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지만 학교 시스템으로 들어왔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정상적인 과외 수업에서는 10만 원 받았는데 네. 학교로 들어오면 이제 만 원이나 2만 원으로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수익 모델은 그만큼 줄었는데 대신 업체들이 정리가 되고 나면 그래서 지금 추가적인 교육 업체들에 대한 자금 지원을 못하게 네. 막아버리면 살아남는 놈이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금 지원을 그러니까 정부 돈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기존의 투자자들이 있으면 이게 그 사람들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막아놓고 이제 정부가 이제 좀 끌어 나가겠다라는 그렇죠. 구조조정하는 거죠. 네. 구조정하게 되고 그런 이제 대규모의 역설적으로 이제 공공 방과 후 전문 이제 업체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러나 이 업체들은 지금처럼 이제 수익을 극대화하는 쪽은 아니고 적정한 수익 정도를 가져가는 쪽으로 이제 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봤던 게 신동방에서 이 조치 이후에 발표를 했던 게 보통 이런 게 있으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난리 나지 않습니까? 뭐 성명서 내고 뭐 정부 이런 거에 반대하는데 뭐 약간 뭐 텐센트 같은 느낌으로 정부 정책에 순응하겠다. 적극적으로 따르겠다 이런 식으로 스탠스를 취했거든요. 뭐 그것은 뭐 사회주의 국가의 그 특성이고 지난번에 우리가 특집으로 한번 했던 중국의 기업인은 개띠다. 그처럼 한번 이제 뜨거운 물에 담궈버리면 다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뭐 그건 우리나라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이게 정부에 밑보였을 때 거기서 제재당해서 우리도 뭐 재벌에 해체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 훨씬 더 심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은 뭐 립서비스든 뭐든 간에 그건 그렇게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뭐 중국의 사회 분위기로 보면 당연히 그렇게 가는 것이고 대신 거기서 살아남는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의 수요는 그대로 살아있는데 이것에 대한 객단가를 확 낮추고 그리고 이제 회사 수를 줄여버리면 살아남은 놈의 비즈니스 모델은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90%만큼 주가가 폭락하고 90%만큼 매출액이 줄어들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구조조정이 되고 나면 그 마켓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면 매출액이 40% 줄거나 50% 줄거나 이럴 수가 있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런 계산을 잘 해야겠네요. 그럼요. 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온라인 교육 업체들이 뭐 사실 정책 이슈도 있지만 경쟁이 치열해서 돈을 많이 쓰고 어떤 실적이 감소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익은 줄지만 파이를 키울 수 있는 부분도 계산을 해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그걸 하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그 은퇴 세대가 대거 늘어나요. 그래서 58년 개띠부터 지금 한 62년생까지가 지금 대거 은퇴를 했고 또 앞으로 한 3, 4년 사이에 뭐 6, 5년생 그 중국의 베이비붐 세대들이 1년에 2,500만에서 3,000만 명씩이 은퇴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온라인 교육 업체들이 지금은 이제 초중고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다 포커스를 했지만 아마도 이제 성인 교육 이쪽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바꾸겠죠. 뭐 전화하는데 큰 돈이 드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시스템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대신 컨텐츠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부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상당한 업체들의 경우들은 아마도 이제 K12 그 초중고를 위한 교육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성인 교육으로 아마 바꿀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여요. 그게 새로운 탈출구가 되고 뭐 성인은 충분히 이제 그 비용을 지불할 만한 능력도 되고 또 중국 자체로 놓고 보더라도 지금 이제 보인 사회에서 새로운 재교육의 필요성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아마 지금 사교육에서 받은 충격은 아마 성인 교육으로 보완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해당 기업들이 그렇게 좀 활로를 트는 부분들을 좀 주의 있게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될 거냐는 건 결국은 우리하고 같이 봐야 되는데요. 우리 1인당 소득하고 중국의 1인당 소득을 1960년대부터 쭉 이제 그 20년 정도 시차를 갖고서 보면은 우리 소득을 굉장히 유사하게 따라와요. 그래서 이제 사회 문화가 우리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인데 우리도 사교육 어떻게 이제 충격 받았냐 보면 우리도 68년에 중학교 무시험 시작했고 73년에 고교 평준화 80년에 사교육 금지 신군부 들어서서 이걸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수정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전면 허용까지 시작을 하는데 보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 이 80년에 금지를 했지만 6년 뒤에 대법원이 학습 존중권을 인정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가외 금지를 네. 무효화시켰고 97년에 문민정부 들어서면서 교내 방과 후 가면은 허용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2000년에 이 헌법재판소와 가외 금지는 유연이다.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제자리로 돌아온 거죠. 그러나 네. 이 많은 것들은 결국은 학습권이라는 문제보다는 수요하고 시장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애들이 공부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막을 수가 있냐. 이제 이 문제가 있고 중국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서방세계보다 월등히 사회 통제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통제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무지막지하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장을 이걸 이제 완전히 이제 배반하고 괴리되게 정책을 가져갈 수 있냐? 수요는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죽여버린다? 이것은 이제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결국은 아마 두 가지 문제. 그래서 하나는 수익 모델을 확 낮춰가지고 공교육에 이제 보조적으로 이것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 네. 그다음에 성인 교육으로 전환하는 부분, 이 두 가지가 이제 탈출구가 될 것 같고, 또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다음 시간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번 이 조치의 목적은 사교육 업체 죽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책이에요. 네. 더 큰 대의가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거기에 이제 뭐 사교육 업체가 거기에 대해서는 토를 달기가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있고 지금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미 뭐 이게 사교육 업체들에 대해서 터진 것은 어쩔 수 없고 네. 그럼 중국이 지금 이 사교육 업체를 제재하고 난 다음번에 다음 스텝이 뭐냐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사교육 업체에서 터진 것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시장을 지금 같은 경우는 중국의 오늘 같은 경우에 지수가 뭐 별로 빠진 게 아니더라고요. 0.23 그러는데 이제 한국의 그 개미들 입장에서는 이제 사교육 업체에 투자한 쪽은 샥이 무지하게 크죠. 네. 그래서 그 놓고 보면은 사교육이나 플랫폼은 주가가 대폭락을 했지만 또 오늘 같은 경우 보면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하는 반도체 쪽은 뭐 주가가 폭등을 하는. 네. 신재생 에너지 쪽도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정부가 육성하는 반도체 배터리, 리사이클링 에너지 네. 이거는 또 이거하고 완전 반대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또 중국 투자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기도 하고 반대로 생각하면 네. 그것이 그만큼 이제 쉬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중국 정부의 정책을 제대로 보면은 네. 이제 그럴 수가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뭐 그 원수 같은 중국어가 안 돼서 이거를 이제 안 보고 있거나 네. 또 뭐 이제 우리 한국의 금융회사들이 중국 정보에 관한 이 모니터링을 실시간으로나 또는 이제 제대로 워닝을 안 하기 때문에 네. 또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애로가 있죠. 네, 사실 이제 이 해당 이슈에 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루트로 빨리 이제 CEC에서 내용을 다뤄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사실 이제 오늘은 제가 투자자 입장에서 좀 여러 가지 여쭤봤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대전제는 그거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처럼 전개되지 않을 수 있다. 즉, 이 사교육 금지라는 이 어떤 스탠스가 상당 기간 유지될 수 있고 굉장히 강력하게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대전제 속에서 이게 쉽게 처리될 상황이 아니라는 대전제 속에서 저희가 솔루션을 짜고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거에 대한 좀 더 큰 범위에서 좀 알아보면서 우리가 좀 실마리를 풀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